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출시가 예정이 됐다거나 했을 때 많은 기대를 이렇게 막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델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들이 실제로 출시가 됐을 때 그 기대를 충족을 시켜주는가 라고 했을 때는 또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오는 그런 모델들이 있었죠. 아마 오늘의 주인공도 그런 개념의 그런 차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포드의 픽업 트럭 레인저 와일드 트랙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라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2021년의 마지막 시승차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포드의 픽업 트럭 레인저 와일드 트랙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4월 달에 공식적으로 출시가 됐죠. 오늘 준비한 이 와일드 트랙, 그리고 조금 더 이 서스펜션이라든가 오프로드 성능을 보강을 한 랩터, 이렇게 두 가지로 출시가 됐었습니다. 사실 지난 4월 달에 막 출시가 됐을 때 지금 위쪽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레인저 와일드 트랙과 레인저 랩터를 모두 다 이 오프로드 환경에서 시승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승을 해보고서 저는 상당히 만족과 실망, 사실 무게를 더 준다면 실망이 더 가깝기는 했지만 조금씩의 이 감각들, 그런 느낌들을 좀 받았었고, 나중에 이 차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제로 타게 되는 환경에서 타게 되면 조금 나아질까 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승차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과연 이 차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행을 하는 환경에서도 이런 두 가지 느낌을 모두 전달해 줄지, 혹은 안 좋은 것만 더 강조가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한 번씩 보여드리기는 했었는데 일단 겉에서 보는 이 느낌은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픽업 트럭 혹은 그냥 트럭, 그 이미지를 잘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심각할 정도로 안 팔리고 있기는 한데, 미국에서는 그래도 꽤 나쁘지 않은 그런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엄청 잘 팔린다라고 하면은 그건 또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겉에서 봤을 때는 픽업 트럭 혹은 트럭,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일단 랩터하고 와일드 트랙 간의 이 길이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사실 동일한 그런 차체를 가지고 이 범퍼의 형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약간씩의 더 차이가 있다, 이렇게만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 길이 같은 경우에는 이 와일드 트랙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5490mm예요 5.5m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죠. 상당히 긴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비하면은 이 차 폭과 이 차 높이는 1900이 되지 않습니다. 의외죠. 상당히 커 보이는 그런 외관을 갖고 있는데, 이 폭과 높이는 상당히 비교적 아담한 사이즈를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랩터 같은 경우에는 범퍼가 조금 더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기도 하고, 이 그릴 전체에 굉장히 이 큼직한 사이즈로 포드라는 글자를 박아둔 반면에, 이 와일드 트랙은 레인저라는 거를 음각으로 표시를 해 놓고, 전 이거 되게 없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렇게 조금 더 좀 아이코닉한 그런 모델이다 라고 했을 때 더 좀 안 어울리는 거 아닌가 싶은데, 기존의 타원형의 포드 로고를 그대로 적용을 해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면은 이만하면은 아마 포드 코리아에서 다시는 시승차 안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나왔던 이 중국산 픽업 트럭 중에 포톤이라는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그 전설의 캠버 600하고 같은 회사에서 수입을 해서 판매를 했던 그 트럭인데, 사실 저는 그 포톤 트럭이 생각이 나거든요. 우리나라하고는 여러 가지로 좀 안 맞는 그런 디자인의 와일드 트랙 아닌가 싶습니다. 차라리 랩터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판매를 하고, 아예 럭셔리하고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을 가진 픽업 트럭으로서 마케팅을 했다면 모를까. 주력 판매 모델이 와일드 트랙이고, 이 와일드 트랙의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가져갔다라는 거는 디자인에서부터 약간 좀 한 발 빼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사이즈, 길이가 좀 체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컴팩트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옆에 서 있으니까 그래도 제가 좀 작아 보이죠. 이 비밀도 역시 이 길이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측면에서도 조금 좀 심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엄청나게 많은 굴곡이 들어가 있다거나 그러지가 않습니다. 조금 좀 눈에 띈다라고 하면은 뒷바퀴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상당히 넉넉하게 공간이 남아있는 휠 하우스 정도 아닐까 생각이 돼요.
지금 휠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남아 있는 걸 수도 있지만, 일단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오프로드 성능과 함께 짐을 적재하고 다닐 거를 염두에 둔 그런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이 눌렸을 때 이 바운스 되는 것들에 대한 좀 여유 공간을 만들어 두기 위해서 이렇게 휠 하우스를 좀 비워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사이드 스텝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지금 저희 촬영을 도와주고 있는 우리 RGB 스탠스 한용덕 에디터도 동일한 의견을 좀 전달해 줬었는데, 이 사이드 스텝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제가 뭐 안전화 같은 그런 신발을 신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한용덕 에디터는 지금 일반적인 운동화를 신고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끄러운 그런 사이드 스텝이 적용되어 있어서 타고 내릴 때 오히려 좀 불안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이런 점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이드 스텝을 없애면 차라리 나았을까 라는 생각에는 조금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픽업 트럭이고 오프로드 성능을 어느 정도 강조를 한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지상구가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사이드 스텝 없이 바로 올라간다? 저희 같은 숏다리들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드 스텝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이드 스텝의 덕을 보는가 라고 하기에는 또 애매한 그런 부분들도 분명 있기는 해요. 그런 점들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픽업 트럭, 어느 정도의 무게, 중량을 싣고 험로를 가는 거를 좀 목적에 두고 있기 때문인지, 뒤쪽 같은 경우에는 서스펜션을 리프 스프링, 판 스프링이라고도 하죠. 이 플레이트 서스펜션을 장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시승을 하면서 트렁크에다가 무언가, 적재에다 무언가를 엄청나게 적재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따가 주행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승차감은 정말 트럭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모습도 그렇고 옆모습도 그렇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되게 애매하게 말씀을 드렸죠. 사실 뒷모습도 그렇게 막 좋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 그렇다고 해서 막 나쁜가 라고 하면 그것도 좀 되게 애매한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보시면은 딱 보이겠죠? 트레일러를 끌 수 있는 이 견인 고리가 장착이 되어 있고, 견인 고리하고 함께 이게 손으로 쳐도 이런 소리가 아니고 그냥 돌을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이 단단한 바가 같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차는 성향이 분명하구나, 그리고 견인 능력도 상당하겠구나 라는 점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진짜 같은 고향을 가지고 있는 쉐보레 콜로라도하고 정말 비교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더 추가가 된 것이기는 하지만, 옆쪽에 적재함을 올라가기 위해서 좀 발 받침대처럼 쓸 수가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기가 정말 힘든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어요. 거기다가 적재함을 열게 되면은 살짝 튀어나와 있는 이 범퍼에 발을 올리기도 쉽지 않은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되게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적재함은 좀 쓸만한가 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적재함에서 감당을 할 수 있는 무게는 600kg입니다. 600kg이라고 하면 조금 어중간하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익숙한 거는 역시 1톤 트럭, 포토하고 봉고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600kg이라는 이 적재함의 수납 공간, 수납 능력은 다른 픽업 트럭들과 비교를 하면은 상당히 평균적인 수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픽업 트럭들, 쉐보레 콜로라도라든가 쌍용 자동차의 렉스턴 스포츠,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 칸, 이런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평균적인 그런 이 적재함 수납 공간, 수납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여느 픽업 트럭들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심플한, 정말 이 적재 공간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이 목적에 집중을 한 그런 구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단점이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 정말 없어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부분입니다. 포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죠, 우리나라에 판매하는 모든 모델들은 이제 뒤쪽에다가 이 차의 모델명을 알 수 있도록 레터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양각으로 된 스티커를 붙이는 그런 형태가 있고, 또 어떤 차종들,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쟁 모델이지만 쉐보레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음각으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음각도 아니고 양각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3D가 들어간 그런 것도 아니고 아주 정직하게 스티커로 붙여둔 이런 레인저 폰트, 상당히 프리미엄한 모델로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게 그렇게 느껴지는가 라고 하면은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굉장히 저렴해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구성인데, 이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는 거, 이렇게 테이프 스티커로 붙여놨다라는 점은 정말 두고두고 흑역사로 남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이번에는 이 포드 레인저 와일드 트랙이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몇 가지 눈에 좀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내 역시 좀 그래요. 일단 이 차의 가격이 5천만 원대에 가깝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손에 만져지는 이런 소재들이라든가 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이 완성도가 좀 그렇게까지 고급스럽다라거나 좀 완성도가 높다라거나 그런 느낌은 잘 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좀 칭찬을 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운전석도 그렇고 조수석도 그렇고 탑승을 할 때 잡고 올라오기 쉽도록 해주는 이런 손잡이가 달려 있다라는 점이에요. 보통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이 스티어링 휠을 잡고서 올라오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운전석에는 배치를 안 해주는 그런 차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운전석까지 배치를 해줬다라는 점은 좀 나름 신경을 썼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따가 뒷좌석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뒷좌석에는 또 없어서 요것도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이라든가 이렇게 로고가 박혀 있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은 마찬가지로 그렇게까지 고급스럽다라는 생각은 잘 안 드는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스티어링 휠에 달려있는 이런 버튼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벤츠에서 썼던 그런 버튼을 연상을 시키는 그런 구성이 들어가 있고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두 개 양쪽 끝에 장착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좀 오래된 듯한 그런 한 15년 전에 봤을 법한 그런 포드 미국 차의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운데 속도계가 있고, 이제 오른쪽에 엔터테인먼트 디스플레이, 그리고 왼쪽에 속도 RPM 게이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전자식 디스플레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자리를 하고 있어서 총 세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세련됐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안 드는 게 사실입니다. 투박해 보여도 요즘 세대에 맞춘 미국식 구성인가? 라고 했을 때도 그런 생각은 좀 들지 않고 전형적인 미국 차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구성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일단 오디오, 온도, 전화, 앱 몇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엄청나게 세련됐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지는 않아요. 이제 스티어링 휠에 있는 왼쪽 버튼을 꼭 누르고 있으면은 이제 포드 코리아 한국에 출시를 하면서 추가로 장착을 한 아틀란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가 있고, 안드로이드 오토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이건 역시 그렇게까지 반응이 빠르다거나 보기가 편하다거나 조작이 빠르다거나 그런 생각은 좀 들지 않는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가 사용 가능하다라는 점 아닐까 싶네요. 저 안쪽에 두 개의 USB A 타입 충전 포트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 그 안쪽으로 손을 넣어보면은 배선이 그대로 손에 잡히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은 상당히 좀 실망을 하게 될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요즘에 일본 차에서는 좀 만나볼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CD-롬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점도 되게 재밌는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느 정도 오프로드 성능을 같이 갖추고 있는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이륜 하이, 후륜 구동을 기반으로 하는 이륜 하이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레버를 돌려서 사륜 하이 혹은 사륜 로우로 기어 단수를 조절할 수가 있는 기능, 그리고 버튼을 눌러서 4x4 사륜 네 바퀴를 모두 다 잠궈 줄 수 있는 그런 바퀴 락 기능도 같이 장착이 되어 있고, 내려갈 때,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안정적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다운힐 어시스트 기능까지 들어가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여러모로 좀 그러네요.
자, 이번에는 2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을 살펴볼 건데, 방금 1열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는 1열 쪽에는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손잡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 지금 없어요. 그래서 헤드레스트나 이 위쪽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좀 그래요. 좀 그래. 그래서 일단 딱 탔습니다. 탔는데 공간 자체는 그냥 딱 1800, 1900 정도의 전폭을 가지고 있는 미국차스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무릎 공간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제 몸에다가 지금 맞춰둔 조수석 상태인데 이쪽에 안쪽에 쑥 들어가 있어서 무릎 공간은 나쁘지 않습니다. 발 공간도 뭐 그렇게까지 편하다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그래. 좀 그런데 머리 공간이라든가 이 등받이 각도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지금 제 머리가 지금 닿지는 않는데 되게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앞쪽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 부분이라든가 여기가 쏙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뭔가 좀 굉장히 답답한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픽업 트럭 모델들의 한계점 중에 하나죠.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긴 한데 거의 직각에 가깝게 서 있는 이 등받이 각도 역시 상당히 좀 편하지는 않은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서 있는 키는 작고 앉아 있는 키가 큰 사람이 뒤에 앉아 있게 되면은 헤드레스트를 올릴 수밖에 없죠. 뒤쪽 시야도 운전할 때 상당히 좀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편의 장비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옆에 이제 컵홀더를 대신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하나씩 있기는 한데 상당히 밑에 있어서 편하게 쓰기는 좀 애매한 그런 구성들이 좀 있고요. 레버를 당겨서 열 수 있는 컵홀더 겸 팔걸이. 팔걸이 길이가 상당히 짧아서 이것도 좀 그래. 좀 그렇지만 어쨌든 두 개 컵홀더가 있어줘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즘에 나오는 많은 차들이 그래도 이제 USB 충전 포트를 하나씩이라도 마련을 해주는데 없거든요. 요즘에 있는 대부분의 충전 포트들이 USB-A 혹은 C 타입으로 바뀌고 있는데 여전히 이 12V 파워 아울렛과 230V의 이 충전 콘센트 정도 하나씩만 잘 하고 있다라는 점으로 이 실내 구성은 모두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언급하고 싶은 게 하나씩 있는데 픽업 트럭의 단점 중에 하나는 적재함이 항상 오픈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인 안전 구호용품들을 이 적재함에 두기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운데 자리를 보면은 되게 수상한 고리가 있어요. 이거를 당겨서 올려주게 되면은 아주 기본적인 긴급 군함 물품들을 보관할 수가 있는 이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삼각대라든가 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아래쪽에 올라오는 거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 부분이거든요. 등받이의 각도를 이렇게 앞쪽으로 확 숙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전벨트가 가운데 지나가기도 하고요. 바닥으로 쑥 내려가는 것도 아니라서 이 부분은 어떻게 쓰라고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인 더 짐을 이 뒷좌석에다가 실는 용도라고 했을 때도 그냥 요 시트 상태로 실는 게 더 편안해 보이는 그런 좀 신기한 구석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이 레인저 와일드 트랙 직접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워트레인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드려야 될 텐데 이게 의외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 차의 성향에 딱 맞는 파워트레인이다 이렇게 해야 될지가 약간 좀 그래요. 어떤 의미냐면은 일단 들어가 있는 파워트레인을 보면은 2리터 바이터보 디젤 엔진과 10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발휘를 하는 성능이 최고 출력 213마력, 최대 토크는 51kgpm를 발휘를 합니다.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사실 픽업 트럭이라고 하는 이 차의 형태, 그러니까 어쨌든 트럭이잖아요.
트럭이라는 거의 이 형태를 생각을 해보면은 더 강한 토크를 발휘를 할 수 있는 디젤 엔진이 적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재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길이가 더 길어지기는 했지만 차의 크기나 차급을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2리터 디젤이면은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경쟁 모델인 쉐보레 콜로라도라든가 비슷한 급의 다른 SUV들을 보고 있자니 그런 차들은 요즘에 가솔린 엔진을 장착을 해주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심지어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3.6 V6 가솔린 엔진이에요. 이런 것들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2리터 디젤 합리적인 선택이기는 한데, 사실 좀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더 강력한 퍼포먼스와 성능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아쉽게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변속기가 10단 자동 변속기예요. 다단화가 되어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좋은 점과 나쁜 점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일반적인 승용차, 승용 세단이라든가 승용 SUV에서 좀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고, 이런 픽업 트럭과 같은 화물 형태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또 변속기는 10단이란 말이죠. 연비 효율, 연료 효율이나 뭐 그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막 뛰어난 차는 또 아니라서 다단화의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디젤 엔진이라는 걸 감안을 해도 그렇게 멀리 가지 못하거든요. 지금 한 8분의 1 정도의 기름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지금 나오는 주행 가능 거리가 538km입니다. 평균 연비가 지금 10km per 리터라고 표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고 있자니 굳이 2리터 자동 10단이라는 최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딱 화물차스러운 것도 아닌 그런 파워트레인 조합에 대한 좀 그렇다는 좀 생각이 좀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도 뭐 어쨌든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주행 성능만 잘 나와주면은 괜찮겠죠. 그 부분에 좀 기대를 안고 있는데, 사실 오프로드 주행, 그 런칭 때 오프로드 주행을 신나게 해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까지 막 부족하다거나 그런 느낌들은 잘 못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오프로드 코스라고 하는 그 상황 특성상 계속해서 엑셀을 밟고 있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속주행이라든가 아예 저속에서 고토크를 발휘를 하기 위한 그런 다른 주행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행을 하는 이런 환경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어땠을까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같이 있었던 건데, 사실 이번에 시승을 하면서 느낀 거는 좀 생각이 굉장히 많아진다. 오프로드 때가 가장 편했고 일반 도로에서는 그렇게 편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역시 어쩔 수 없이 화물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 자체가 빈수레가 요란하다라고 하죠. 특히 지금 중량문을 싣지 않고 계속 빈 차로 돌아다니고 있어서 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요란합니다. 승차감 자체가 굉장히 요란해요. 특히 뒤쪽에 이 판스프링, 이 리프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서스펜션 때문인지 뒤쪽이 특히 더 출렁출렁 덜크렁 하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좀 많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쪽 서스펜션에 관계없이 뒤쪽에서 계속 덜커덩 거리고, 그걸 앞쪽에서 계속 이렇게 보정을 해주고 잡아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 자체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계속 덜컹 거리는, 우당탕탕 거리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좀 크게 전달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을 해왔던 그런 도시명 SUV나 오프로드를 좀 간다라고 하는 그런 좀 모노코크가 아닌 프레임 바디에 좀 하드한 SUV하고 비교를 해도 좀 많이 덜컹거린다, 우당탕탕 거린다, 이런 소감을 지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감안을 하셔서 내가 진짜 이 도심 포장된 도로에서 많이 다니는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좀 묻어줄 수 있는 이 비포장 도로를 많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들 잘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가속 성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드라이브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도 있기는 한데 굉장히 무던한 가속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다른 2리터 디젤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다른 SUV들, 일반적인 대중형 SUV들과 비교를 해봐도 그렇게 뭐 부족하다거나 엄청나게 특출나거나 그런 가속감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좀 트럭이라는 이제 성향이 있다 보니까 좀 방음이 좀 잘 안 돼서 엔진에서 이런 소리 굉장히 잘 지금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이 있다 보니까 좀 뭐 프리미엄하고 럭셔리한 그런 아메리칸 픽업 트럭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하셨다면은 그런 것들과는 좀 많이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프로드 성능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아까 실내를 볼 때도 말씀을 드렸죠. 이 차에는 총 3가지 이 구동 방식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륜 하이 모두, 후륜을 기반으로 하는 이륜 하이 모드가 존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륜 하이,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륜 로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어를 중립에 놓고 로우 기어로 변환을 해서 기어를 체결을 한 다음에 다시 드라이브 모드로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좀 단계를 거쳐야 되긴 하는데,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조금 아쉬운 이야기가 2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는 그래도 요즘에 나오는 차들이 이륜 하이 오토 혹은 사륜 하이 오토라는 이 자동으로 변속이 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 레인저 와일드 트랙은 따로 그렇게 오토로 되어 있는 기능이 존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륜 하이에서 얼음이 얼었다거나 오르막에서 이제 빙판길이나 미끄러운 길이라든가 뭐 어딘가에 빠졌다거나 했을 때 운전자가 재빠르게 상황을 캐치를 하고 기어 단수를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은 차가 빠지기 쉬운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차가 확실하게 미끌린다거나 확실하게 땅을 파헤친 다음에 운전자가 알 수 있는 약간 좀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쎄하다, 좀 그렇다, 길이 좀 그러네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바로 사륜 하이로 변경을 해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이번에 시승을 하면서 좀 취재차 어디 좀 산을 좀 들어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길이 좀 얼었다 녹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씩 좀 차가 계속해서 미끄러지고 옆으로도 미끄러지고 헛바퀴 돌고 약간 좀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약간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사륜 하이를 조금 적극적으로 쓸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바꾸는 데 있어서 사륜 로우까지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을 거예요. 사륜 하이만 돼도 웬만해서는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1년의 마지막 시승차로 포드의 레인저 와일드 트랙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좀 그래요. 이 차의 우리나라 공식 판매 가격이 4,990만 원이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랩터가 같이 출시가 됐죠. 랩터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그런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 모델들의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차들이 어떤 금액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면은, 쉐보레 콜로라도의 가장 높은 모델은 Z71 미드나잇 에디션이 4,880만 원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아래 트림으로 가면은 훨씬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다는 뜻도 되죠.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인수합병 절차 때문에 굉장히 좀 말이 많긴 하지만 더 저렴하게 살 수가 있는 쌍용 자동차의 렉스턴 스포츠,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 칸이라는 모델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출시를 앞둔 모델 중에는 쉐보레 실버라도라든가 GMC의 시에라 같은 더 럭셔리하고 더 능력도 훨씬 출중한 그런 모델들도 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아무리 좀 이 제조사를 위해서 생각을 한다라고 해도 굳이 이 포드의 레인저를 선택을 해야 될 이유를 저는 좀 찾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이라든가 이 차가 갖고 있는 특유의 매력이라든가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쉽게 느끼지 못할 그런 기본기들에 더 매료돼서 이 차를 구매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차의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시승을 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이 정말 잘 드러나는지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올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년에 더 발전된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메가든 최정필 기자였고요. 저희는 내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